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임시정부가 약화되는 국민대표회의까지 이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수립되게 된 배경에는 이전 시간에 배운 1919년 3월 1일부터 전개가 된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1 운동이 통일된 지도부 없이 조금 중구난방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 전개되다 보니까 통일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및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이러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국내와 국외에서 어떤 임시정부들이 수립이 되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조개지였던 중국 상하이에는 이름은 같지만 상하이 임시정부라 불리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같은 1919년에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서울이라 할 수 있는 경성에는 한성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임시정부가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이 되었는데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크게는 한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뉘어진 정부는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임시정부의 통합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통합 논의의 큰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느 단체의 정통성, 즉 법통을 계승할 것인가.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큰 논쟁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정통성과 법통은 한성정부를 계승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수립이 된 임시정부보다는 국내에서 수립이 된 정부의 말발이 더 세기 때문에 국내 경성에서 수립이 된 한성정부의 법통을 통합된 임시정부가 계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상하이에 둘 것인가 연해주에 둘 것인가 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내에 뒀다가는 걸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국외에 둬야 되거든요. 상하이에 통합된 임시정부를 두면 여기 지역에는 영사관 등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유리하고 연해주 뒤에 두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무기 등을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장 투쟁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논의 결과 이 상하이에 통합된 임시정부를 두기로 결정이 나고요. 그에 따라서 1919년 9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사회주의자였던 이동희가 임명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에 이승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만큼 좀 유명했기 때문에 이름이 다 걸쳐져 있거든요. 이승만이 이런 굵직굵직한 단체에 집정관,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이 들어간 이유가 일단은 신분이 좋아요. 세종대왕의 전임 세자이자 형이라 할 수 있는 양녕대군의 후손이자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있는 외교인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승만을 두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장으로 이승만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이 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했고요. 자, 행정에는 국무원, 그리고 현재 국회이자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이외에는 임시의정원이라 할 수 있는 의정원, 법을 사용하는 사법에는 이 법원이 조직됨에 따라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명확히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고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제국의 판도를 하며 인민은 평등하고 삼권 분립하며 주권 행사는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한다.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내용이 임시헌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에 위치를 둔 만큼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먼저 프랑스 파리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 이 김규식을 중심으로 이 파리 위원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하다 보면 이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파견이 또 임시정부의 활동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먼저 합니다. 파견된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고 이 신한청년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 한 단체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신한청년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중복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었던 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하기 위해 이 구미위원부가 조직되게 됩니다. 물론 이승만 집 2층에 설치가 된 이 기관이었지만 구미위원부 그리고 파리위원부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와 세계 열강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연락망으로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조직되게 됩니다. 이 연통제는 비밀, 국내외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교통국은 임시정부에 소속이 된 통신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가 있고 임정 안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송국처럼 국이 들어가니까 이 교통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교통국이 여러 연통제들과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교류하고 분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학교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임시정부를 학교라고 하고요. 다음에 교통국을 우리 학교 내에도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시로 한 학생부를 할게요. 물론 학생안전기획부 다양한 말이 있지만 학생부가 있고 여기는 연통제를 학생들의 자치단체인 학생회라고 보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부는 학교의 정식 부서이지만 이 학생회는 하나의 조직,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회에서 대의원 회의를 통해 학생부에게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부가 정식 부서로서 학교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이러한 체계가 임시정부와 교통국, 연통제의 한 체계와 함께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모금운동, 기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받았다는 증명서로 이 독립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지금 임시정부가 너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난 다음에 이 독립공채를 들고 오면 이자를 쳐가지고 돈을 되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독립공채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기관지인 이 독립신문이 기관신문으로 발간되는데 1896년에 서재필 등이 발행했던 독립신문과 이름만 같이 다른 신문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자료를 할 수 있는 사료 수집 활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의 정통성을 해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하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이 임시사료 편찬위원회입니다. 임시사료 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점차 약화되고 그 독립운동 방향에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개최되게 된 배경을 보면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일제히 발각이 되게 되어 연통제 조직, 이런 교통국이 발각이 되어서 이런 공판 현장이 열리는 이런 사건이 신문에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쭉 지속이 되게 됩니다. 아까부터 외교를 중심으로 외교 독립론과 힘으로써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무장투쟁론. 하지만 외교에 손을 들었지만 외교의 성과가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무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임시정부 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입니다. 위임 통치라고 하면 이 통치 임무를 맡긴다, 위탁한다.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단체가 있었거든요. 현재 국제연합, 유엔의 전신 단체가 이 국제연맹인데 이승만이 이 국제연맹에게 우리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통치를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대신 좀 통치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서를 보내게 되고 이게 나중에 발각되게 되거든요. 물론 한 개인이 당장에 우리나라 독립은 못하고 그리고 또 독립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통치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임 통치 청원서를 한 개인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정부.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최고의 구심점 넘버1의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단체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다른 국가 세력들한테 이런 외세한테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 자격으로서 말하기가 상당히 조금은 어려웠고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이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국제연맹에 보낸 이 위임 통치 청원서 사건이 발각됨에 따라 가지고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과서에는 없지만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러시아 레닌을 만나 가지고 독립 자금을 받아옵니다. 그럼 받아온 독립 자금을 그대로 임시정부에 주면 되는데 이 금을 횡령을 해버려요. 이렇듯 대통령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고 국무총리가 공금을 횡령하니까 임시정부 도급판이네 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23년에 임시정부 내부에서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이 내부에서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두고 고칠 것만 개조하자라고 하는 개조파, 임시정부는 이미 끝장났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의 대립이 전개됩니다. 개조파에는 도산 안창호, 창조파에는 단재 신채호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개조파와 창조파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니까 회의 결렬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서에 따라서 이승만을 탄핵하고요. 2대 대통령에는 한국통사, 조선광문회, 그리고 또 유교 구신론 이런 걸 저술했던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제로 국무령제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꿨지만 이름만 남겨지게 된 임시정부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한인 애국단도 활동을 하게 되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충칭의 중국 국민당과 함께 정착하면서 한국 광복군과 같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법통을 계승하는 임시정부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